오늘은 CMA에 방치해두고 있는 돈들,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박찬종 CFP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엑스퍼트나 협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자문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네네. 꼽아왔습니다. 30대 직장인인데요.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돈 관리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 서울 올라올 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주신 게 있고, 지금 고민이 드는 게 전세 값이 오르니까 2년 후에는 이제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전세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직한 지 8개월 차에 연봉이 늘기는 해서 좀 삶이 좀 쾌적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얼마 쓰고 얼마 모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잘 못 잡겠다. 지금 다음 달에 정기적금 만기가 되는데 이제 목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출하고 돈이 남으면 이제 그 돈을 CMA에 투자를 좀 해보고는 싶긴 한데 막상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돈을 잃을까 무서워서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하면서 투자했다가는 이제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요지는 월급은 늘었어요. 근데 돈은 월급이 는 만큼 이제 막 착착 모여가는 느낌이 없고, 돈 관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투자가 무섭다. 이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질문이 될까요? 굉장히 많네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건데 돈을 되게 많이 모으시려고 해요. 모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회 초년생들은 원래 돈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도 사야 되죠. 구두도 사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돈 못 모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막 무리하게 모으려다 보면은 일단 소비와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밸런스를 계속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한 1년 정도는 저는 모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좀 여유를 주고. 여유를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엑스퍼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혼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나서 편하게 하시는 너무 게 좋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급여가 올랐는데 모이는 건 없다고 그러죠. 급여가 오른 만큼 소비도 또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흔히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번다고 해서 그 저축을 많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 소비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10% 무리하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것보다는요, 일단 새는 돈 10%를 잡는 것을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의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극적이라 하면 막 당장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내 상태를 먼저 보고 나서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면은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도 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원금이 보존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 관리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사례를 잠깐 봤을 때,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그다음에 급여하고 그 지출 내역을 봤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출 내역을 좀 확인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쉬운 거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가계부 다 맨날 똑같으니까 작성을 다 안 하십니다. 그쵸. 귀찮거든요. 근데 가계부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가계부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가계부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일단은 지출을 볼 때는요, 처음에 이제 정기적인 지출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관리비라든지 네. 교통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용돈도 정기적으로 나가니까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1년에 일회성 혹은 단발성으로 들어가는 휴가 뭐 갈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비정기 지출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악을 하지 않고 나서 그냥 내가 지금 벌고 쓰고 남은 것들이 다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잉여 자금이 아니라 미팍 그 소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쓰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유지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손실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돈에 대한 어떤 습관, 가계부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요것도요. 요즘에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그쵸, 있거든요.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어플보다는 일단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수기 작성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려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맞아요. 네. 옛날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네, 네. 나중에 편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확인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 대출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긴 해요. 근데 대출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대출을 갑자기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저거 먼저 갚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출을 특히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좀 확인해 보시고 나서 부담을 좀 덜 가지고 가시고 차라리 투자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축과 그다음에 대출 상환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대출을 갚는 거에다가 돈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갑자기 돈이 필요한 시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또 대출해야 돼요.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구나. 그럼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비상 예비는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1번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축이나 투자와 대출 네. 상환을 병행해 가는 게 오히려 당연하죠.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제가 살짝 보니까는 약 한 3% 정도 이자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도 32대 정도 되셨는데. 전세 자금 대출로. 네.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대출도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을 하나만 가지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안 알아보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를 얼마를 주실 수가 있나요? 금리를.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제 나이 또래의 저 같은 친구들만을 위한 대출 상품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금리를 더 낮은 걸로 가져가는. 갈아타기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B에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청년 맞춤형 전세 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한 2%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더 저렴하네요. 그렇죠. 근데 갈아타기 할 때 무슨 전환 수수료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긴 한데 물론 네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수수료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기만 해도 3%에서 2%로 줄어드는 거고요. 뭐 1년에 한 70만 원 정도가 아끼실 수 있겠더라고요. 많이 세이브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하시려는 것보다 일단 내 상품들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갈아타기가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도 갈아타 줘야 그럼요.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상품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쪽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CMA 한 1,500만 원 정도 자금이 있으시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으셨던 게 지금 한 900만 원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 투자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은행 말고 새마을금고나 지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뭐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1,000만 원 한도로 출자금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보통 배당금을 줘요. 근데 이 1,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주면서 배당금을 주는데 배당률이 한 3%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예적금보다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 출자금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연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보고 나서 1월에서 2월 달에 배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이걸 해지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월이나 2월 달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목표 자금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확인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한테는 비상예비 자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예비는요, 이번에 이직을 하시면서 급여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직도 되게 중요해요. 이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재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추가적인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런 거를 대비해서 비상예비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예비를 1,400만 원 정도 두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일부의 자금은 뭐 조금씩 투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뭐 주식이나 펀드를 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로 생각을